2011년 2월 어느 날, 연하는 같이 일하고 있던 동료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록 교도소를 다녀오긴 했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일 것 같은 연한에게 동료는 좋은 인연이 있다며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이, 아이 참,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나이도 너하고 10살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일단 만나보고 그때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잖아. 아이 쭉 놔, 싫다고. 아니 막말로 나같이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42살이나 먹은 너한테 어떤 여자가 좋다고 시집오냐고. 에이 됐어. 나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거 갈게. 며칠 후 연하는 동료와 같이 커피숍 테이블에서 소개팅녀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연하는 테이블 아래 땀이 흥건한 손을 부비적거리며 우와, 저는 아가씨처럼 예쁜 아가씨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성필아, 내 따귀 좀 때려봐. 아, 꿈은 아니네요. 직장 동료는 연한이 농담으로 한 말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연한의 귀싸대기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뭐가 하셔서 저같이 일자무지게 똥자로 비벼서 웃겨놓은 것 같은 놈을 만나러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동료는 연한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두 손을 탁자 위 허공에 휘휘 저어댔습니다. 그리고 연한의 한쪽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스탑. 그만. 나중에 회사 가서 말해줄게.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 연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 성필의 부탁대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인사하고 헤어지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연하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아쉽기만 했는데 자꾸 돌아가자는 성필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직장에서 성필을 보자 어제는 왜 자꾸 말을 못하게 하는 건데? 동료 성필은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 무엇인가 결심한 듯 연한에게 물었습니다. 에이, 그건 그렇고 너 일단 어제 그 여자 어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나야 마음에 들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저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날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그래. 그럼 일단 마음에는 든다 이거지? 아니 뜸 좀 짝짝 들고 빨리 좀 말해봐.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데? 성필은 핸드폰을 꺼내 들며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애가 셋이야. 정말? 그렇게 동안인데. 그리고 이혼녀야. 지금은 혼자 살고. 연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춘 씨하고 살려면 저 사진 속의 애들하고도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연하는 그날 이후 마음의 정리를 마치고 소개팅녀 예친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급속도로 깊어갔고 한동안을 같이 지내던 두 사람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예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일과를 집에서 보내야만 했는데 맞다. 자기야, 우리 애도 임신했으니까 조만간 혼인신고하러 동사무소 한번 다녀와야겠다. 그러나
연한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예치는 용기를 내 연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실 혼인신고할 수 없어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애까지 임신했는데. 저 사실 전 남편하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따로 살기는 하는데 서류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남편의 구타 때문에 이혼하기는 했어요. 좀 기다리시면 서류 정리 곧 될 거예요. 연한은 부인의 배가 불러오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치는 낯선 도시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남편과 지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고향 친척집에 맡기고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살기 시작했는데 부인 예치는 고향에 있는 사촌집에 맡기고 온 아이들이 걱정되어 수시로 전화를 해봐야 했습니다. 저기 우리 애들 잘 지내고 있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사촌 펑웨이는 요즘 아이 학교 문제로 한참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속상해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마친 부인이 속상해 있는 모습을 보자 연한의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마음 좋기로 소문난 연한은 이번 기회에 그녀의 사촌 펑웨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이들 봐주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죠. 저희가 뭐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식사라도 마련했으니까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물도 안 드렸네요. 잠깐만 기다리셔요. 연한은 앉아있던 탁자의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나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려는 순간 연한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촌 오빠 펑진위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부인 예친의 손을 꼭 잡으며 쓰다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촌지간이라고는 하지만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만져대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연하는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친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일어서자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때 사촌 펑진웨이가 화장실을 가는 그녀를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예친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약간 과할 정도의 스킨십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한이 아무리 말이 없고 순박한 성격이라지만 부인이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연하는 여보, 오늘 당신 그 사촌 펑진뇌하고 스킨십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아까 물 가지러 가면서 살짝 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사촌이라고는 해도 스킨십이 너무 강하더라고. 보기 좀 그랬어. 다음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니, 자기 지금 친척이 고작 내 어깨 좀 만졌다고 질투하는 거예요? 참나, 사람 속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좁아가지고 어떻게 산다고? 연하는 어렵게 혼인해서 사는 신혼 초기에 혼인신고도 못하고 다투게 될까봐 화를 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새벽 예친의 핸드폰이 고요한 새벽의 정막을 깨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몽사몽으로
전화기를 집어든 애치는 혀가 꼬인 소리로 여보세요? 응. 애치는 한참 동안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더니 응. 응? 알았어. 거기로 갈게. 응. 잠들어 있는 새벽에 애친이 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연하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야, 아유, 이 새벽에 나간다고? 아이, 지금 몇 시야? 연하는 핸드폰 시계를 눌러보며 아이, 뭐야? 지금 새벽 1시인데 이 시간에 나간다고? 아이, 누군데 이 시간에 불러? 애치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애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새벽에 어디를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인지 걱정이 되었던 연하는 부인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인 애치는 바람이나 그날 새벽 전화를 받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한에게 남은 건 그녀가 남기고 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연한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이씨, 도대체 애진 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연락이 돼야 안심을 하지. 설마 못된 놈들한테 끌려가서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나 미치겠네. 연하는 그녀가 남기고 간 세 자녀를 홀로 키우며 비참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 연한의 속을 모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연한이 지나가면 험담하기 시작했는데 에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저는 바보 소모자는 멍청이가 평생 같은 놈이 여자한테 사기당했어. 어떻게 당할 수가 있나? 그 여자애들을 죄다 키우고 있다래. 연한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연하는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고개를 갸우뚱하며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누구? 연하는 수화기 넘어 훌쩍이는 연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이제 뭐라고 말 좀 해봐.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여보,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나봐. 이놈이 술만 마시면 나를 두들겨 패.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고서 나를 매일 뺀다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들어오기만 해. 이전에 있었던 거 전부 없던 곳으로 해줄게. 부인의 치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지 한 달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복수하겠다던 남편 연하는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신혼 때처럼 그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애치는 몸이 불편하다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인근 이웃집에 포커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또 다 잃었어? 아니 내가 용돈 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다 잃어. 이번에 넉넉하게 줄 테니까 아껴 써. 그러나 애치는 갈수록 큰 금액의 돈을 요구했고 연하는 이러다 모든 돈을 부인 도박판에 날릴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애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
그래, 이렇게 나오시겠다? 꼴랑 몇 푼 손에 쥐어주고 이것 가지고 떨어지라는 거야? 통장 줘봐. 줘보라고! 그동안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없다고. 애 낳고 살려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래. 너 두고 봐. 후회할 날이 올 거니까. 며칠 후 퇴근하던 골목길에 낯선 남성 서너 명이 연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안을 붙잡아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안은 영문도 모른 채 남성들로부터 안면이 함몰될 정도로 맞아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건장한 남성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 순순히 줬으면 이런 일로 서로 감정 상할 일은 없잖아. 너는 애가 멍청한 거냐? 덜 떨어진 거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생긴 것도 조금 모자란 놈 같은데. 애치는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연안 쪽으로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애치는 연안의 볼을 쓰다듬으며 이 집 문서하고 통장 내일 중으로 다 넘겨. 닭살도 나서 나도 더 이상은 이 짓거리 못 해먹겠다. 연안은 살려달라며 두 손으로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애칭과 폭력배들은 연안을 풀어주며 약속을 지키라고 협박했습니다. 연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로 마음먹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집문서를 그녀에게 주기 위해 울먹이며 집안을 뒤적였습니다. 집안을 뒤적이던 연아는 통장을 찾던 중 방 안에 있던 과도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집어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아는 부엌에서 칼을 바꿔 들고 그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녀의 동선을 확인한 연아는 그녀가 인근 주택 2층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천연이 왜 저기로 올라갔지? 연아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 창가에 귀를 대고 집안에 다른 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애찬의 자녀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익숙한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익숙한 목소리의 남성은 펑진웨이였습니다. 거봐! 내가 그 형 재산 좀 있다고 했잖아. 어리숙한 거 같은데 알고 보면 알짜야. 적금도 많이 드러났다고 했어. 그러게 말이야. 모자란 놈이 고집은 있어가지고 절대로 돈을 안 내놓더라고. 이번 주까지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알아들었겠지. 이게 다 자기 덕분이라니까. 대화를 엿두고 있던 연아는 이 두 사람이 본인을 만나기 전부터 애인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아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드러누워있던 펑진웨이를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소파에 기대어있던 애친을 살해했습니다. 연아는 그녀의 배신감을 찾지 못하고 살해한 애친의 여성을 칼로 도려냈습니다. 연아는 작은 방에 있던 두 자녀도 모두 살해해버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고 연안이 정신을 차려봤을 때 집안에는 4명이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펑진웨이와 부인 애친 그리고 애친의 두 자녀였습니다. 순간
겁이 난 연하는 그대로 경찰서로 향해 자수했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중국 쉬창시 법원은 연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가수 코코리는 향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코리의 여동생 리실리는 2023년 7월 5일 밤 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동안 언니는 우울증에 시달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코코리는 바쁜 일정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1975년 홍콩에서 태어난 그녀는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습니다. 코코리가 태어나기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임신한 어머니를 설득하며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낳아서 무엇할 것이냐며 힘들게 살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키우겠다며 세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코코리는 1991년 우연히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미스 차이나타운 미인 선발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하게 되면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 당시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자란 나는 항상 소심했다. 남몰래 화장실에 숨어 샤워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라고 했습니다. 미인 대회에 참가했던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했던 코코리를 눈여겨보았던 심사위원은 홍콩에 신인 가수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있으니 한번 참가해보는 것이 어떠냐며 추천을 했는데 그녀는 2년 후 홍콩으로 돌아와 TVB 신인 가수 경연대회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런 투 유를 부르며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눈여겨보았던 음반사는 곧바로 그녀와 계약했습니다. 코코리는 학생 시절 공부도 잘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회에서 입상하는 바람에 학업을 포기하고 연예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1994년 데뷔 처음 2장의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는데 음반을 발매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뒤이어 1998년 발표한 디다디는 53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는데 이 앨범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녀의 이름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녀의 가수 인생 절정기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발매하는 앨범마다 100만 장, 200만 장의 경이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코코리는 미국 팝 음악계에 최초로 진출한 중국 가수였습니다. 미국 영화계에서도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국판 뮬란의 여주인공 뮬란 역을 맡으며 최근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축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 부른 All Love Before Time 와호장룡의 주제가는 제7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줄리아 로버츠의 런어웨이 브릿지 등 수많은 유명한 곡을 커버했습니다. 코코리는 2023년에 데뷔 30주년을 맞으며 후배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코코리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에 결함이 있는 것을 숨기고 연예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에서야 교정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그녀가 걱정되었던 80대 넘어와 두 언니들은 밤낮으로 그녀를 돌봐주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에 실패한 후 무대 위에서 춤출 때 오른쪽 다리로만 힘을 주고 춤을 추다 보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SNS에 치료 과정을 올리며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꾸준히 치료했습니다. 코코리는 활동하는 동안 총 6명의 유명인과 열애설이 있었지만 그중 단 한 명과도 인생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캐나다 출신인 르유민 리차드라는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르유민과의 연애설도 한참 이슈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8년간 장거리 연애 끝에 2011년 10월 29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부인도 있고 자녀도 둘이나 있는 52세 외국인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예식 비용으로만 총 300억에 달할 정도로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우려대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리차드는 형편없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그 짧은 결혼 생활 동안에만 3번이나 바람을 피우다 걸려 창피를 당했다고 합니다. 코코리와 열애설이 퍼지면서 파파라치들은 르유민이라는 카나다 남성을 추적하고 다녔는데 2019년 금발의 내연녀 아가씨와 손을 잡고 홍콩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홍콩 모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도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코리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 9번의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두 자녀에게도 잘해주려 했으나 그 자녀들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가 건네준 돈만 받았을 뿐 더 이상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리차드의 공개적인 외도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코코리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그녀의 몸무게는 42kg에 불과했습니다. ET 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코코리는 얼마 전부터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그녀의 언니만 그녀를 돌봐주고 있었고 가족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환으로 고생 중인 어머니가 충격받을 것이 걱정이 되어 수술 후 병실에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코리의 남편은 그녀가 수술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병실에 그녀만 방치한 채 혼자 여행을 떠나 그녀는 수술 후 병실에서 혼자 고통을 참아가며 지내야 하는 가슴앓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일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 코코리는 가족에게 발견되어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홍콩 퀸메리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으나 뇌사 판정을 받아 7월 5일 향년 48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저녁 중국 화난성 용청시 신청구의 한 호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퇴실 시간이 되어도 체크아웃을 하지 않자 방안을 확인하러 들어간 청소 아주머니는 호텔 바닥에 잔인하게 살해되어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황씨, 이 방 아직 퇴실 안 했어?
청소도우미는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성이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 분명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총 6곳의 자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영사, 아무래도 이거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 같지 않아? 오죽하면 심장을 찔러버렸잖아. 이거 참 나쁜 놈이네요. 범인은 아마도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그녀에게 칼을 휘둘렀던 것 같았고 심장에도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영사, 가서 CCTV 한번 확인해봐. 아이, 지가 확인할 것이지 왜 맨날 나만 시켜? 어? 뭐라고? 나이 먹었는데 귀는 박네. 아닙니다! 경찰은 호텔 복도에 녹화된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고 그날 그녀와 같이 방에 들어간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키가 약 1m 70 정도 되었고 통통한 몸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담배를 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주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호텔에서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수백천 단을 만들어 신고자에게 현상금 1만 위안을 지급한다며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1976년 3월생인 진창민이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진창민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서예가였던 것이었습니다. 반장님, 진창민이라는 사람 직업이 특이한데요. 서예가입니다. 뭐? 그 붓글씨 알려주려고 이 비싼 호텔을 잡았을 리는 없고 이유를 모르겠구만. 서예가라 하면 차분한 분위기에서 글을 쓰는 지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왜 용의자가 되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중국 서예가협회 회원이었고 미술가협회 회원이기도 했으며 중국 화난성 인민대표협회 서예연구소장을 역임했고 중국 텔레비전 회화 및 서예 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허난성 예술가협회 회원이었으며 중국 서예대회에서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아주 유명한 서예가였습니다. 그는 중국 유산보호 서화 전문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유명한 서예가가 무엇이 아쉬워서 호텔에서 한 여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사건 발생 며칠 후 진창민은 괴롭다며 집에 전화를 걸어 그냥 이대로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진창민의 가족에게 연락을 받고 대대병력을 투입해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민간인의 신고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여성은 소정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소정은 평소 서예에 관심이 없었으나 우연히 인터넷을 뒤적이다 수상 경력이 화려하고 댓글이 많은 유명 서예가 진창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혹시 그 유명한 서예가 진창민 선생님이신가요? 네, 제가 창민입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서예는 잘 모르지만 너무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서요. 제 작품을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챗에 소개된 진창민의 이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작품 하나씩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이거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작품에 가격을 매긴다는 게 좀 그런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정이 호기심에 창민에게 서의 작품의 가격을 물어보며 문자를 보내자 창민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서의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채팅이 아닌 현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정은 창민이 똑똑하고 흥미로운 사람일 것으로 판단하고 미래를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자주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부탁을 잘 하지 않았던 창민이 소정에게 돈 부탁을 했습니다. 작품 활동을 위해 10만 위안, 약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그녀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자기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워낙 급해. 돈 2천만 원 있지? 소정은 사랑을 위해 기꺼이 모아둔 돈을 창민에게 빌려주었고 그러나 창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며 사정했는데 자기야, 이번 전시회가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 한 1,000만 원 있지? 그때 자기한테 빌려주고 이제 없어. 아이, 진짜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급하다고. 소정은 마지못해 10만 위안, 약 1,000만 원을 어렵게 마련해 또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소정은 이 돈이 마지막 돈이라며 더 이상은 빌려줄 수 없다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창민의 요구에 가지고 있는 값나갈 만한 물건을 정리해서 팔아 돈 500만 원을 어렵게 마련해 창민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이거 몇 번 안 쓴 거예요. 제가 급전만 아니면 팔지도 않아요. 남자친구가 워낙 돈이 급하다고 해서 그러는 거죠. 얼마라도 좀 더 쳐주세요. 소정은 창민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결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민은 소정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씨, 이거 뭐야?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고작 이거 가지고 비싼 나를 만나자고 한 거야?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이 싸구려 인생들아.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소정과 반대로 창민은 꿀떨어진 소정을 버릴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민은 소정에게 자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창민은 소정에게 요즘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얼마 전 혹시 진광 호텔 간 적 있어? 그런데 간 적 없는데? 아니, 아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어. 설마 자기가 쓰레기인가 해서. 뭐?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한테 줬는데? 소정은 사랑하는 창민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주었는데 결국 이런 비참한 의심을 받는 꼴이 되자 너무 비참했습니다. 소정은 창민의 과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창민은 자녀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민은 처음부터 서예가가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저우시에서 라디오나 가전제품을 고치고 다니는 수리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취미로 붓글씨를 쓰던 창민은
우연한 기회에 서해가 협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가입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고 수상 경력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유명 서예가 타이틀을 따내게 되면서 그의 서예가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정은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창민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야? 가전제품 고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서예가가 된 거지? 그럼 그 많은 수상 경력이며 이력은 또 뭐지? 그러자 창민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야, 나도 몇 번을 참았는지 몰라. 자기만 참고 사는 줄 알아? 우리는 처음부터 성격도 맞지 않았다고. 이쯤에서 각자 갈 길 가자. 그런데 쿨하게 헤어져 줄 것만 같았던 그녀가 그동안 빌려준 돈을 모두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간 돈 5천만 원 모두 돌려줘. 난 당신 때문에 잠잘 것도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빨리 돌려줘. 만약 이번 달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기자들을 불러서 싹 다 물어버릴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 이력도. 그러자 창민은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붓글씨 몇 자 써서 팔아먹는 서예가 인생도 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악하는 그녀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창민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그녀를 신천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자고 한 뒤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살해하고 잡히지 않으려고 변장하며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던 창민은 전국에 수백 전단이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4일 뒤인 6월 27일 집에 전화를 걸어 지금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것이니 나를 찾지 말아달라며 마지막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 시신을 포기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도 창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혹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계획적으로 집에 전화를 건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 도시에서 15km 떨어진 수년째 비어있는 한 민가에서 목매다른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5년 1월 2일) 중국 내몽고 차오용피엔 핑띠취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한 남성이 양을 몰고 돌아오는 길에 웅덩이에 파묻힌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양들은 짖고 있었고 양치기는 그곳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뭔데 이놈들이 이렇게 시끄러워? 왜? 양치기는 물려있는 양을 해치며 웅덩이에 파묻혀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 하며 살짝 들춰봤습니다. 양치기는 뒤로 넘어지며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정확히 5일 뒤 교통경찰인 왕하루이는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도로변에 버려진 이상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여성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4일 오후 5시 진인구 바이하진시 경찰은 산속 무덤에 버려진 시신이 있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보도로 한참 고통스러웠는데 야이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명씩 죽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동안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당장 나가봐! 경찰은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범을 잡기 위해 현상금 20만 위안을 걸며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연쇄살인범이 최근에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6년과 2000년 5월 20일 후허타오시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과 방법이 아주 유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홍은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혼자 현장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홍은 평소 독서를 좋아했는데 가족에도 충실해 일반적인 가정으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지 지홍은 부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졸지에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도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아이들 양육비며 위자료로 부인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전부터 지홍이 난잡했던 성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지홍은 혼자 술을 마시는 횟수가 잦아졌는데 여관방에서 나와 혼술을 하러 잠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여기 맥주 하나 하고 양꼬치 1인분만 주세요. 시원한 걸로! 지홍은 아주머니가 테이블에 맥주를 올려놓자마자 연신 술잔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에 취한 지홍은 건너편 모서리 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젊은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홍이 들어간 술집은 인근에 섬유 공장이 있어 생산직 여직원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술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자 기숙사도 있어 이곳은 항상 여성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지홍이 고개를 숙여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뒤통수에서 향긋한 냄새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가씨 냄새인가? 좋네. 지홍은 술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본인 행동을 지켜보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금 전 뒷문으로 나간 아가씨를 뒤따라 나섰습니다. 건물 외부에 있던 화장실은 늦은 저녁이라 사람들이 전혀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후거지투는 친구와 술 한잔 하기 위해 맥주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는 하루 종일 힘들었던 회사 일로 고충이 많았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나면 금방 좋아질 거야.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나도 이해하고는 싶은데 팀장놈 아마 너도 팀장놈 하는 행실 보면 내 마음 알 거야. 그런데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던 지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던 지투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게 무슨 소리지? 너 무슨 신음소리 같은 거 못 들었어? 야, 헛소리 말고 술이나 한잔 더하러 가자. 아, 뭐해, 빨리 와. 지투는 한참을 서서 망설이다 친구와 함께 바로 앞 맥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지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나 아무래도 아까 그 비명소리 들렸던 곳 있잖아. 그거 가봐야 될 것 같아.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지투는 문을 열고 나와 조심스럽게 비명소리가 들렸던 건물 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 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발걸음은 무거워만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거 불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누가 일부러 그런 거야? 뭐야 이거? 지투는 복도를 두리번거리더니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까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지투는 불 꺼진 여자 화장실 좌변기 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한 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투는 뻑뻑한 목구멍에 침을 삼키며 두 번째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잡아당겨 봤습니다. 문을 열자 지투는 달빛에 비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그 물체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반신이 벗겨져 있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지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투는 너무 놀라 지투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며 두 발을 굴러 문 밖으로 뒷걸음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다시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뜬 눈으로 지투를 바라보고 있었고, 뭐야? 죽어 있는 거야? 지투는 화장실에 죽어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투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비참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죽어있는 여성의 하반신은 벗겨져 하얀 속살을 비치고 있었고, 아마도 목이 졸려 사망한 것 같은 그녀의 눈알은 곧 밖으로 쏟아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투는 재빨리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화장실에 어떤 아가씨가 죽어 있어요.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던 중 지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혹시 그 당시 지투 씨 혼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여자 화장실에 왜 들어가신 거예요? 지나가다 비명 소리가 들려서 들어간 거죠. 하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혈기왕성할 때긴 하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 생각이 난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고한 여성을 그 조그만 화장실에 가두고 여성 폭행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아니,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지투는 그 자리에서 여자 화장실 살인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다며 자축했습니다. 지투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구속되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용의자 지투를 구속 후 61일 만인 1996년 6월 10일 오후 2시에 사형장에서 총살했습니다. 신문에서는 매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텔레비전에서도 지투의 화장실 여성 살인 사건과 연쇄 살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2005년 10월 23일 교도소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별 미친놈도 아무겠네. 처녀는 내가 죽였는데 왜 지가 죽였대? 이거 완전 자존심 상하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홍은 중국 공안을 불러 여자 화장실 살인 사건은 본인 것인데 기분 나쁘게 왜 저놈이 살해했다는 것처럼 하냐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홍의 말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 탐지기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사건 발생 당일 당신은 여자 화장실에 있었습니까? 예. 당신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공안은 거짓말 탐지기가 아무런 변동이 없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수위를 좀 더 높여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인을 살해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인 겁니까? 아이, 술을 마시고 있었죠. 술집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때 한 아가씨가 화장실로 나가는 걸 봤지. 그래서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년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뒤따라가지 조용히 화장실 입구에 숨어서 기다렸단 말이야. 볼일을 보고 나올 때까지 화장실 입구 그늘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어. 화장실 전등이 딱 나가 있더라고. 지용의 진술이 계속되는 동안 거짓말 탐지기는 너무도 평온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지용의 진술에 빠져들어 넋을 잃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실 입구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그녀를 기다렸다가 문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서 입을 틀어막았지. 그년이 반항하면 할수록 나는 기분이 좋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반항할수록 나는 더 짜릿하니까. 조사실은 지홍의 목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년이 소리 못 지르게 입을 틀어막고 바지를 내려서 발부둥 치는 꼴을 보고 있었지. 그리고 천천히 시작했어. 잠깐 그년이 소리를 질러서 놀리긴 했지만 결국 축하되려니 왜 그렇게 발부둥을 치든지. 2005년 12월 16일 중국 공안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후허하우티 법원은 지홍의 사건을 처리하던 중 그가 자백한 10건의 사건 외 이번 사건을 추가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법원은 지홍에게 12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지투의 판결을 무효화하며 지투의 가족에게 206만 유엔을 국가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4년 8월) 발리 5성급 리조트 세인트 레지스 로비에서 예약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손님이 로비에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는데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자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경비원은 택시에 실어둔 여행용 가방을 살펴보기 위해 다가갔는데 가방에서 붉은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재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제임스 마크는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공연할 때마다 공연료를 받고 저작한 저작권의 수익이 많아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52년생인 부인 죄라도 남편의 애정이 많아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곧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주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헤더 맥이었습니다. 1993년 7월생인 딸 맥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는데 음악가 집안의 풍요롭고 낭만적인 인생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맥은 머리를 식힐 겸 2001년 로얄 캐러비안 지중해 크루즈를 탑승했습니다. 장기간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는 상품이라서 바쁜 일정을 비우고 배에 승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맥은 크루즈 여행 중 미끄러운 계단을 내려오다 추락하며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크루즈에는 의사도 승선해 있었는데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였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가 없어 아주 기초적인 치료만 해주었습니다. 맥은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고 출발지로 돌아온 후에야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후에도 밀린 일을 처리하다 보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점점 신경이 둔해지는 것이 느껴지자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진 맥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맥은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은 후 대부분의 생활을 휠체어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그의 부인 쉐이라는 남편 맥의 대소변을 받아주는 병간호를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맥이 병원으로 고생하는 사이에도 이전에 남겨둔 수입으로 여행을 다니며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2006년 여름 맥의 가족은 그리스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6일 여행 며칠 만에 호텔에서 심폐색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맥이 사망하자 전 부인과 자식들이 찾아와 유산을 배분해달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힘들게 했는데 그때마다 부인 쉐이라는 집안에 불을 끄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자란 딸 헤더 맥은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 부인 가족이 창문 너머 집안을 기웃거릴 때면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걸리지 않도록 한참을 정지된 동작으로 있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딸 헤더는 공부에 소질이 없이 성장하면서 매번 어머니에게 많은 금액의 돈을 용돈으로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과한 금액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딸의 반항은 커졌는데 어머니가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용돈을 주지 않자 구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철이 없어 그러나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구타 강도는 심해져 갔습니다. 2010년 1월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다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다녔었는데 딸 헤더는 어머니에게 돈 쓸 곳이 있다며 $1,000를 용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이 행여나 잘못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 헤더는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 목발을 들고 어머니의 다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바닥에 쓰러지자 어머니 지갑에서 $1,000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어머니가 119에 전화하지 못하도록 미리 전화선을 뽑아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자 어머니 발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2011년 7월 또다시 딸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자 어머니를 구타했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멍든 자국을 사진 촬영하자고 했으나 딸의 처벌을 걱정한 어머니는 극구 부인하며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전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은 딸 헤더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헤더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2014년 초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친구 토미 X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토미는 래퍼였는데 마땅한 직업도 없이 학교를 중퇴한 후 놀고 있는 백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흑인 래퍼들은 직업이 없이 사치가 심한 남들에게 부를 과시하는 경쟁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 헤더의 남자친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헤더는 이때부터 흑인 래퍼 토미에 흠뻑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토미와의 교제를 어머니에게 승낙해달라고 했으나 어머니는 백수 건달과 다를 것 없는 토미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전혀 일할 생각도 없었고 음악도 그저 겉핥기로 잔뜩 멋만들어 해대는 것 같아 딸의 교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남자친구와 어울리고 다녔고 결국 어머니는 딸을 남자친구 토미와 헤어지게 만들려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시카고의 골든 코스트로 옮길 정도로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적인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은 토미와 연애를 지속하다 토미의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이제 고등학생인 딸이 출산을 하게 된다면 아까운 청춘을 고스란히 날려버릴 것은 뻔했고 몇 년 지나 저 속못 차린 백수 사이놈이 딸을 버리고 이혼 위자료로 몇 푼 챙겨 떠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을 설득해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잘못했다가는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가장한 딸아이의 뱃속의 아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 헤더는 발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곳 병원에서 딸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산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헤더의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남자친구 토미는 헤더를 또다시 임신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두 번째 발리 여행을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며 타일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딸의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잠잠해지나 싶었던 딸이 세 번째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도 해봤지만 래퍼 사위만 생각하면 딸의 미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14년 8월 어머니 슐라는 딸 헤더와 발리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숙소는 발리 누사두아에 있는 최상급 호텔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속못 차린 딸 헤더는 같은 날 똑같은 출발 시간에 이코노미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토미의 비행기표였습니다. 2014년 8월 7일 밤, 어머니는 호텔 로비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던 딸의 남자친구 토미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토미를 붙잡고 도대체 이곳을 어떻게 알고 왔냐며 밀쳤고, 토미는 본인의 아이가 걱정되어 왔다며 맞받아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미가 어머니인 본인과 딸 헤더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딸에게 혹시 딸이 알려주어 토미가 이곳에 온 것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토미는 어머니를 밀치며 싸움이 격해졌고, 분을 참지 못한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딸 헤더는 남자친구 토미와 출발 전부터 세워두었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어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이 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너무 놀랐습니다. 토미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미는 방문을 닫자마자 금속 쟁반으로 된 과일 담는 접시로 어머니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금속 물질의 둔기를 이용해 추가로 가격했습니다. 딸은 미리 준비해둔 대형 여행용 가방을 꺼내와 여행용 가방에 어머니를 집어넣었습니다. 여행용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혈흔이 가득했는데 흔적을 없애려 재빨리 택시를 불러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딸은 호텔 로비에 택시를 준비해달라며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택시 트렁크에 어머니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짐을 짓고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가방 주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택시기사는 경비원을 불러 가방 주인에게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트렁크에 실린 여행용 가방을 살펴보던 중 붉은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자 여행용 가방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은 가방에 손을 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가방을 열어 조사한 결과 그녀가 사망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멀리 도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 모텔과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경찰이 인근을 조사한 결과 딸 헤더와 남자친구 토미가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딸에게 자백을 권유했지만 딸은 본인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아마도 어머니가 그날 저녁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뒤따라온 강도에 의해 범행을 당한 것 같다며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헤더는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 중 8월 20일 소변 검사에서 임신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헤더는 9월 19일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유기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15년 4월 법원은 헤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선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토미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토미를 취조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미가 그의 사촌인 로버트 빕스에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현금으로 5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자 어머니를 죽이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해하라며 더 부추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미의 사촌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8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독립기념일 특별 사면대상자로 헤더가 선정되며 2021년 10월 29일 석방되었습니다. 그녀가 특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감옥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만하면 죗값을 다 치른 것 같으니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며 석방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헤더는 미국 오헤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FBI에 검거되어 다시 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연방재판에서 그녀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샤오파는 연신 울려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전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탕야오다라는 친구였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해대니 별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같으면 몇 번 울리다 끊어질 전화가 수차례 다시 걸려오자 샤오파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아이 도대체 왜 또 전화했는데? 더 이상 빌려줄 돈도 없다고. 샤오파는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탕야오더는 다급한 듯 샤오판의 말을 자르며 에이, 그러지 말고 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 애 데리고 고향집에 좀 갔다 와야 한단 말이야. 네 조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거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친구가 딸 문제로 부탁을 해오니 샤오파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거짓말로 돈 부탁을 해오던 터라 탕야오더의 신용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야야 됐어. 네가 이런 식으로 사기친 게 뭐 한두 번이냐? 아, 이번에는 딱 50만 원만 빌려줘. 어? 딱 50만 원. 못 믿겠으면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신용카드랑 통장 너한테 다 맡기고 갔다 올게. 샤오파는 친구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약간의 사례금을 받는 재미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던 터라 마지못한 척하며 친구 샤오주와 덩샤오도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탕야오도의 집에 도착한 샤오파는 돈을 건네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통장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미리 짐을 챙겨놓았던 탕야오더는 나 고향집에 다녀올 동안 집에서 쉬면서 상해 구경도 좀 해. 그리고 내가 자던 방 여기잖아. 거기서 생활하면 돼. 한 2주 정도 있다가 올 테니까 집 좀 잘 보고 있어. 저기 작은 방은 잠궈놨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샤오더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친구 샤오더도 이게 무슨 냄새냐며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너희 돈 최대한 빨리 갚아라. 그리고 빨리 와. 탕야오더는 집을 한번 둘러보더니 미리 챙겨두었던 여행용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그 베란다 쪽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거든. 사료는 베란다 한쪽에 있으니까 꺼내서 먹이면 돼. 밥은 제때 돼야 돼. 알았지? 나 이제 간다. 하! 이 냄새가 개 냄새였구나. 사료 냄새랑 섞였나 보네. 나 개 좋아하는데 잘 됐네. 아니 집 지키는 것도 서러운데 개까지 보라고? 개 어딨지? 개나 한번 보러 가야지. 덩녀오다가 떠나고 이틀 뒤 상해 구경을 다니는 것도 지겨웠는지
두 사람은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좋아했던 샤오도와는 달리 강아지를 싫어했던 샤오파는 씻지 않은 강아지 냄새며 사료 냄새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샤오파는 참지 못하고 샤오파는 강아지 냄새를 없애려 집안에서 담배를 쉬지 않고 피워댔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고 집안이 담배 연기로 뿌옇게 변해 있자 샤오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샤오판의 담배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야! 아이씨, 내 담배 어디다 뒀어? 담배 좀 그만 펴. 그러다 폐병으로 죽겠다. 야이씨, 야!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한 대 터지기 전에. 그렇게 담배가 떼기 싫어. 직접 찾아보시던가. 샤오파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샤오주를 밀치며 소파를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침실과 주방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찾을 수 없자 친구 탕야오더가 들어가지 말라던 작은 방 앞에서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탕야오가 이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야, 샤오주! 이 방에 숨겼어? 한참 텔레비전 소리로 샤오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샤오주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짜증나게 담배를 숨겨가지고. 샤오판은 거실 쪽을 바라보다 마지못해 작은 방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당겨보았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사르르 열렸습니다. 방 전등 스위치를 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방의 전등불은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씨, 이게 뭐야? 아이, 무섭게. 아이, 도대체 어디에다 숨긴 거야? 샤오파는 문을 열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덩그라니 침대 하나만 있었고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며 책장 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 자식. 뭐, 침대 밑에 숨겼나? 샤오파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방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는 메아리 쳤고 샤오파는 침대 위에 한쪽 무릎을 올려놓으며 침대 머리맡 사이에 손바닥을 쑤셔 넣어봤습니다. 여기. 손바닥으로 침대 속을 쑤셔대던 샤오파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아이씨, 짜증나게. 도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담배를 찾느라 지쳐 침대에 걸터 앉은 샤오파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샤오파는 그대로 고개를 숙여 침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먼저 내밀고 후레쉬를 비춰보던 샤오파는 하얀색 물체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거꾸로 내려다보던 샤오파는 고개를 비틀어 물체를 똑바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비틀어도 도무지 무슨 물체인지 알 수가 없어 방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후레쉬로 침대 아래를 비춰봤습니다. 하얀 거적대기 같은 자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루 한쪽 틈으로 삐죽고 나온 하얀 것을 만져본 순간 이게 뭐야?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샤오주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샤오판을 마주보며 뭔데 그래? 샤오주는 침대 아래 있던 하얀색 자루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남성의 시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샤오파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샤오판과 샤오주를 의심했으나 두 사람의 알리바이가 믿음이 가 사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탕샤오더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집에 내려가 있던 탕샤오더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20년 5월 텅냐오더는 딸의 생일 잔치로 친구들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생일 잔치에 초대된 사람 중 큰아버지도 참석을 했는데 얼마 전 딸과 손주들이 모두 사망하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살 낙이 없었던 큰아버지는 어차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죽은 딸을 잊지 못해 텅냐오더의 딸을 수양딸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탕냐오더가 이 부탁을 들어준다면 상해에 있는 딸이 살고 있던 집을 수양딸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의 명의는 큰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양딸 앞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텅냐오더는 큰아버지의 부탁을 마다할 리 없었습니다. 큰아버지 소유의 상해 아파트는 수억에 달할 정도로 고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상해 아파트에는 현재 큰아버지의 딸의 남편, 사위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주느니 조카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살고 있는 사위를 막무가내로 쫓아내기도 그렇고 거액의 돈을 주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탕냐오더에게 집을 팔아 50만 위안을 사위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양딸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탕냐오더는 큰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며 사위 유씨를 찾아가 합의를 했습니다. 유씨는 50만 위안으로 시골에 집을 사서 떠나기로 마음먹으며 돈이 마련되는 대로 연락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고 거액이 들어온 사치가 심한 텅냐오더는 큰 돈을 손에 쥐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매각한 돈을 받자마자 고급 외제차를 뽑았고 친구들을 모아 최고급 술집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도박으로 몇 푼 남지 않았던 돈을 탕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락 오기를 한참을 기다리던 유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텅냐오더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 유씨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던 텅냐오더는 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시는 겁니까? 혹시 저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어차피 아버님이 계약서에 써주신 게 있으니까 만약 이번 주까지 돈 안 주시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렇게 급하게 다그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집 팔린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돈을 안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한번 오시죠. 계약금 일부 드리고 일정 조정 좀 하시게요. 다음 날 기다리다 지친 유씨는 탕냐오더의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준비하고 있던 탕냐오더는 거실에 차를 마시고 있던 유씨를 뒤에서 목 졸라 살해해버렸습니다. 시신을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었던 탕은 딸이 돌아오기 전에 작은 방 침대 아래 시신을 숨겨두었고 시신을 처리할 동안 집에 있던 딸을 고향집에 맡겨두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비우는 동안 집에 있는 강아지가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샤오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고향에 맡기고 돌아올 동안 집을 좀 봐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4월 3일 텅야오더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스즈키 야스토쿠는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립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터라 친척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스즈키는 1999년 일찍 결혼해서 부인과 아이가 있었는데 부인은 인근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항상 본인보다 똑똑한 부인을 지인들에게 칭찬하고 다녔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기름때를 묻혀가며 열심히 일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부인과 아이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자리 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스즈키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스즈키에게 지금도 여자 속옷을 훔쳐 모으고 있냐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스즈키는 그 버릇을 버린 지 오래되었다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술집 골목 한적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집에 들어선 스즈키는 낯선 분위기에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여성 접대부들이 달싹부터 본인들에게 술 한잔하자며 콧소리를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여성 접대부들과 술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스즈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들이 따라주는 양주, 술 몇 잔을 마시고 난 스즈키는 살짝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접대부 한 여성이 스즈키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스즈키는 카센터 정비원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했습니다. 얼떨결에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들은 역시 옷차림부터가 남달랐다며 스즈키를 죽여 세워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즈키는 기분 좋게 그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습니다. 스즈키는 접대부 아가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쌓이며 그 업소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TV라며 돈을 물쓰듯 뿌려댔고 옷도 유명 상표 옷만 구입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사실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 박봉이었지만 접대부 아가씨들에게 무시당하는 꼴은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잦아질수록 접대부 아가씨들은 스즈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스즈키는 본인의 신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녀들이 본인이 카센터 수리공인 것을 알게 된다면 무시할 것이 뻔했습니다.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접대부들에게 이것저것 고가의 선물을 하다 보니 모아둔 돈은 거의 다 바닥이 났고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자 집을 담보로 대출 1,000만 엔을 받는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대출받은 돈에 이자도 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자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스즈키를 붙잡고 이번 빚은 아버지가 모두 갚아주지만 2번 다시 이런 일로 아버지를 찾는다면 2번 다시는 빚을 갚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씀씀이가 깊어진 스즈키는 또다시 술집을 드나들었고 아버지가 변제해준 집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즈키의 부인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일주일에 2-3번씩 매번 관계를 했었는데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침대에서 부인이
본인을 밀쳐내는 것이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을 거절당하고 나니 부인과 관계하고 싶은 감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인이 용돈도 주지 않고 관계도 해주지 않자 스즈키는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04년 12월 12일 오후 11시 40분 스즈키는 후쿠오카 이즈카시 공원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늦은 시간이라서 공원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즈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즈키가 숨죽여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18살 쿠보타 나나를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덮쳤습니다. 스즈키는 거친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공원 깊숙한 곳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나나의 손목을 스카프로 꽁꽁 묶고 두 손으로 그녀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즈키는 바지를 내렸습니다. 부인에게서 무시당하며 관계해주지 않았던 분을 나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순간 관계를 마친 스즈키는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 손으로 그녀의 코와 입을 막아 죽여버렸습니다. 일을 마친 뒤 겁이 난 스즈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스즈키는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본인 뜻을 들어준다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사건 이후 부인과 말도 섞지 않았던 터라 스즈키의 고충은 심해갔습니다. 오늘 또 화풀이할 여성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스즈키는 기타큐슈 술집이 즐비한 가로등도 꺼져 있는 뒷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토시코 62세의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그녀의 지갑에서 6,000엔을 훔쳤습니다. 스즈키는 지갑을 턴 후 쓰러져 있는 토시코 앞에 바지를 내렸습니다. 2005년 1월 18일 새벽 5시 항공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케이코 23세는 출근하려 공원을 걷던 중 스즈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스즈키는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뒤에서 덮쳤고 입과 코를 막은 상태에서 공원 깊숙한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스즈키가 바지를 내리고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자 케이코는 소리 질렀고 인근 행인이 이 소리를 들을 것이 두려웠던 스즈키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케이코는 승무원을 꿈꾸며 생활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스즈키는 그녀의 핸드백에서 1,000엔 그리고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불과 1개월 사이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스즈키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인에 대한 분노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즈키는 카센터 일을 그만두고 임시 방편으로 돈을 벌기 위해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실증이 나 1월 22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건재상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경찰은 범인의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채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스즈키는 한 달 동안 사람 셋을 죽였는데도 본인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그녀에게서 빼앗았던 핸드폰으로 인터넷 만남 사이트와 접대부 아가씨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8일 오전 1시 후쿠오카 경찰은 피해자의 분실된 핸드폰이 핸드폰 기지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후쿠오카 술집 뒷골목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스즈키를 검거했습니다. 2006년 11월 13일 후쿠오카 법원은 스즈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0일 스즈키의 변호사는 스즈키가 범행 후 추적당할 것이 뻔한 피해자의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점과 범행에서 사용했던 칼들을 차 속에 방치해둔 것으로 보아 망상성 인격장애와 심신미약 증상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8일 대법원은 사형 판결을 확정하고 8년이 지난 2019년 8월 2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